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릿합니다. 고작 아이 하나 갖지 못한다고 세상 모든 불행이 저에게만 쏟아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제게 찾아온 기적과도 같던 처사이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이기적이지 않던가요? 저희 간절했던 행복을 짓밟으려는 그림자처럼. 시댁에 새로 들어온 동서는 저희 아들을 볼 때마다 뱀처럼 싸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형님, 솔직히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를 장손이라고 부르는 시어머니가 정상은 아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서가 시어머니의 평생 비밀을 이용해 시댁 전체를 뒤흔들려는 엄청난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윤서연입니다. 제 남편은 강민준이고 유명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는 출판사 편집장으로 일하던 제가 힘들어하자 일까지 그만두고 치료에만 전념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했죠. 인공수정부터 시험관 시술까지 수많은 바늘 자국은 제 몸뿐만 아니라 제 마음까지 온통 멍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도 시술에 실패한 직후였습니다. 텅 빈 집 안에서 저는 벽장 속 먼지 쌓인 인형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죠. 창밖에서는 장마가 시작되었는지 굵은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청각적 묘사가 유난히 신경을 거슬렀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해 속이 쓰렸지만 냉장고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했으니까요. 민준 씨는 출근 전 제 침대 곁에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이젠 당신 힘든 거 못 보겠어. 우리 그냥 둘이 살자. 우리에게 아이는 없는 인연인가 봐. 민준 씨의 목소리가 젖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누웠습니다. 제 마음은 지옥이었죠. 저렇게 좋은 사람에게 아이를 안겨주지 못하는 제가 한심했습니다. 민준 씨는 침묵 끝에 나 출근할게요 라는 말과 함께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누워있는 제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쾌한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지만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분명 시어머니인 김희숙 여사님일 겁니다. 희숙 여사님은 저희 불임 때문에 단 한 번도 저를 탓하거나 질책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너희 둘만 행복하면 돼. 자식은 선택이란다. 라며 저를 위로하셨죠. 하지만 그날은 그 어떤 위로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은 우울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숙 여사님은 끈질기게 문을 두드렸고 결국 저는 체념한 듯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낡은 현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희숙 여사님은 봉투를 하나 들고 서 계셨습니다. 서연아, 밥은 먹었니? 내가 너 좋아하는 매콤한 쭈꾸미 볶음이랑 막걸리 사왔어. 이럴 땐 매운 거 먹고 확 풀어야지. 희숙 여사님은 제 팔을 잡고 저를 거실 식탁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저는 저항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쭈꾸미 볶음의 매운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음식 냄새였습니다. 너 쭈꾸미 엄청 좋아했잖아. 이것 좀 먹어봐. 빈속에 매운 거 먹으면 안 좋으니까 이 보리밥 주먹밥부터 좀 먹고. 희숙 여사님은 주섬주섬 음식을 꺼내놓으시더니 제게 막걸리 잔을 채워주셨습니다. 막걸리를 들이켜자 답답하게 뭉쳐있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죄송해요. 민준 씨한테, 어머니, 아버님께 죄인 같아요. 무슨 소리니?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아파하는 게 제일 마음 아프다. 서연아, 자식은 인연이고 인연은 꼭 피로 이어져야 하는 건 아니란다. 희숙 여사님은 쭈꾸미 한 점을 제 입에 넣어주시더니 나지막이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시댁의 오랜 비밀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사실 말이다. 민준이 아범이 오래전에 물려받은 보육원 재단이 하나 있어.
할아버지 때부터 운영하던 곳인데 낡아서 지금은 거의 문을 닫았지. 근데 그 보육원에 내가 아끼던 아이가 있었단다. 희숙 여사님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보육원 재단이라니요. 민준 씨도 시아버님도 그 이야기를 제게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보육원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나는 그곳의 아이들을 보면서 나의 평생 이루지 못한 꿈을 되새기곤 했지. 희숙 여사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막걸리를 한 모금 들이키셨습니다. 저는 숨 쉬는 것도 잊은 채 희숙 여사님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아이를 입양하고 싶었단다. 하지만 시댁에서 강력히 반대했지. 내가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할 장손을 낳아야 한다는 이유로. 네, 어머니가 입양을 생각하셨다고요? 그래, 지금도 그때 그 아이들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아. 그래서 나는 늘 생각해. 낳지 못할 바에야 내 마음으로 낳은 아이를 품고 살고 싶다고. 서연아, 너도 민준이도 모두 마음이 따뜻한 아이들이지. 너희 둘이라면 입양을 통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어. 피보다 진한 정이 있다는 걸 난 누구보다 잘 안단다. 희숙 여사님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희숙 여사님이 그토록 저를 감싸주고 위로하셨던 이유가 단지 착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겪었던 가슴속 깊은 염원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보육원 유산이 단순히 낡은 건물이 아니라 희숙 여사님의 봉인된 꿈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저는 벽장 깊숙한 곳에서 희숙 여사님이 제게 건네주셨던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겉표지에는 희미하게 해맑은 천사들의 집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죠. 사진첩을 열자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희숙 여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빛바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남자아이의 클로즈업 사진과 함께 민규, 나의 별이라는 희미한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섬광처럼 강렬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사진 속 아이가 단순한 보육원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진 속 민규라는 아이의 이름과 희숙 여사님의 봉인된 꿈, 그리고 남편에게 숨겨진 보육원 재단이라는 유산이 우리 가정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 민준 씨에게 보육원 재단 이야기와 시어머니 희숙 여사님의 오랜 소망에 대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민준 씨는 저희 예상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반응했습니다. 퇴근 후 민준 씨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보육원 이야기를 하셨군요. 사실 아버지도 그 재단 때문에 어머니께 늘 미안해하셨어요.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어머니의 입양 소망을 강제로 막았다고요. 민준 씨는 눈을 떴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저를 향했습니다. 서연 씨,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에게 아이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양합시다. 우리에게 인연이 닿을 아이를 가족으로 맞이해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죄책감이 민준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시어머니가 주셨던 낡은 사진첩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 천진난만하게 웃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 부부는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특히 민규, 나의 별이라고 적힌 소년의 사진 앞에서 저희는 잠시 숙연해졌습니다. 사진 속 소년의 눈빛은 너무나 맑았지만 동시에 깊은 외로움이 깃든 듯했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희숙 여사님이 말씀해 주신 보육원 재단을 통해 소개받은 다른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은 저희에게 한 아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바로 6살 난 준우였습니다. 준우는 3살 때 가정폭력으로 인해 부모에게 버려진 아픔이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우는 2번이나 입양됐다가 파양된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상태입니다. 아이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준우의 굳게 담은 입술과 불안한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보다 강렬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마치 낡은 사진첩 속 민규의 눈빛과 겹쳐지는 듯했죠. 민준 씨와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준우의 세 번째 부모가 되겠습니다. 다시는 아이가 버려졌다는 상처를 받지 않도록 저희의 모든 사랑을 줄 겁니다. 저희 부부는 준우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준우는 저희를 경계하며 작은 방 한 구석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준우를 다그치지 않고 그저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고 조용히 기다려주었습니다. 아이 방에서 들리는 훌쩍이는 소리가 밤마다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제가 목이 말라 거실로 나왔을 때 준우가 거실 소파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준우야, 왜 그러니? 잠이 안 와?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준우는 깜짝 놀라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이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나 또 버려질까봐 무서워요. 엄마, 아빠 나 두고 가지 마세요. 준우의 입에서 나온 엄마와 아빠라는 단어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준우를 와락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을 감싸 안는 순간 저는 피로 맺은 인연이 아닐지라도 이 아이가 바로 저의 전부임을 깨달았습니다. 준우야, 우리는 너 절대 안 버려. 약속할게.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첫째 아들, 강준우란다. 저희는 준우를 호적에 올렸고 시아버지이신 강일웅 회장님은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셨지만 곧 마음을 여시고 준우를 강씨 집안의 장손이라 부르며 애지중지하셨습니다. 시어머니 희숙 여사님은 두말할 것 없이 세상 가장 행복한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준우는 저희 부부의 사랑 덕분에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웃음이 많아지고 애교도 부리는 밝은 아이로 변해갔습니다. 엄마, 아빠, 준우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준우가 저희를 안아줄 때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평화롭던 저희 가정의 불협화음이 시작된 건 시동생인 강민호가 결혼을 발표하면서였습니다. 민호 씨는 작은 건설 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예비 신부인 서가영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영은 화려한 외모를 가졌지만 눈빛은 탐욕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가영은 상견례 전부터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 결혼 당시 해주셨던 것과 같은 금액의 주택 자금 지원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요즘 강남 집값이 얼만데 그 돈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형님네는 변호사이고 저희는 일반 회사원이잖아요. 최소한 형님네 현재 아파트 평수에 맞춰주셔야죠. 저희도 곧 아들을 낳으면 이 집안의 핏줄을 잇는 장손인데 대우가 너무 야박한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차갑게 굳었습니다. 가영은 시댁 어른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재산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시동생 민호 씨는 가영의 눈치만 보며 제대로 말리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시동생이 가영에게 완전히 휘둘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일은 상견례 당일에 터졌습니다. 가영의 부모님인 서 씨 부부는 상견례 시작부터 샴페인을 포금하더니 이내 술에 취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 회장님, 저희 딸이요. 강 씨 집안의 대를 잇게 될 귀한 아들을 배에 품었습니다. 이런 귀한 손주를 안겨줄 저희 딸에게 고작 이 정도 대우가 말이 됩니까? 사돈대 큰 며느리는 아이를 못 낳아 남의 자식을 데려왔다면서요? 핏줄도 섞이지 않은 아이에게 장손 호칭을 붙이는 건 저희 핏줄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서 씨 아버지가 탁자를 쾅 치는 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온몸이 굳었습니다. 가영은 서 씨 아버지를 말리는 신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 민호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가영과 그녀의 부모는 준우를 남의 자식, 핏줄 없는 애라 칭하며 저와 저희 부부가 평생 숨기고 싶었던 입양의 아픔을 공공연하게 짓밟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는 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격분한 사람은
시어머니 희숙 여사님이었습니다. 희숙 여사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씨 부부와 가영을 향해 단호한 일침을 날렸습니다. 그 일침은 단지 저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 봉인했던 보육원 유산의 비밀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단호하여 마치 번개가 치는 듯한 청각적 충격으로 저희 귓가에 박혔습니다. 서씨 아버지가 핏줄 없는 아이라는 모욕적인 단어를 내뱉는 순간 식당에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사방이 침묵으로 가득 찼고 저는 제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저희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 희숙 여사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여사님의 눈빛은 제가 처음 뵙는 살얼음 판처럼 차가운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서희언니 시아버지. 희숙 여사님은 서씨 아버지를 향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겨울 강물이 얼어붙는 듯한 차가운 청각적 묘사였습니다. 제가 듣자 하니 저희 집안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결혼 없던 일로 하시죠. 서씨 부부는 물론 가영까지 모두 입을 쩍 벌리고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가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저희는 임신을 했는데. 가영이 다급하게 임신 사실을 꺼내 들었지만 희숙 여사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임신을 하든 말든 저희 집안은 교양 없는 사람과 연을 맺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희숙 여사님은 가영의 부모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서씨 아버지는 술이 확 깨는 듯 눈동자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집안의 장손인 강준우를 남의 자식이라 칭하며 모욕하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저희에게 준우는 하늘이 주신 가장 귀한 아들이자 손자입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에게 애정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저희 집안의 핏줄을 잇는다고 한들 그 아이를 제대로 키워낼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희숙 여사님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저를 지키고 준우를 옹호하는 단단한 벽이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져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희숙 여사님이 과거에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하셨던 그 간절한 꿈이 지금 저희 아들을 지키는 용기로 발현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시동생 민호 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민호야, 너도 들었지?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면 너는 강씨 집안의 아들 자격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내가 저런 탐욕스러운 여자에게 휘둘려 내 형님과 조카를 모욕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이 엄마는 실망스럽다. 선택은 내 몫이다. 시어머니의 최후 통첩에 민호 씨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희숙 여사님은 시아버지인 강 회장님께 고개를 끄덕이셨고 강 회장님 역시 굳은 표정으로 희숙 여사님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듯 일어섰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우리 먼저 가자. 저희 부부는 숨막히는 상견례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가슴이 터질 듯했던 분노와 억울함이 일시에 해소되는 듯했습니다. 시어머니 희숙 여사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저런 천박한 집안과 널 엮으려 했다니 마음고생 심했지?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저와 준우가 지켜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희숙 여사님의 품에 안겨 한동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이 아닌 가슴 벅찬 감동과 안도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단호한 결정 덕분에 도련님 민호 씨의 결혼은 파국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는 시어머니의 결정에 불복하고 가영과 계속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틀 뒤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 댁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시동생 민호 씨가 시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발 결혼 허락해주세요. 가영이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민호 씨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영은 임신 사실을 빌미로 민호 씨에게 만약 결혼을 엎으면 아이를 낳아도 호적에 올리지 않고 양육비만 청구할 것이며
언론에 강 씨 집안의 파혼 사유를 폭로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강 회장님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하셨습니다. 어휴, 저런 천하의 악마 같은 것. 강 회장님의 탄식이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희숙 여사님은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저런 아이는 절대 우리 집안에 들일 수 없다. 하지만 민호 씨는 싹싹 빌며 가영이 배 속에 강 씨 집안의 핏줄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가영을 설득해 재산 욕심을 버리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가영이 시어머니가 과거 입양을 원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낡은 보육원 재단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 정보를 악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영은 민호 씨를 통해 시어머니께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입양아에게 애정이 깊으시다면 낡은 보육원 재산을 그 아이에게 물려주실 생각인가요? 저는 강씨 집안의 피를 이을 아이의 엄마입니다. 재산은 저희 아이에게 공평하게 물려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희숙 여사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보육원 유산은 희숙 여사님의 가장 은밀하고 소중한 꿈의 잔해였고, 저는 낡은 사진첩 속 민규, 나의 별이 단순한 비밀이 아닐 것임을 다시 한번 직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굳건했던 결심이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결국 강 회장님은 체면과 핏줄이라는 낡은 명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분간은 재산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결혼을 진행해라. 다만 형식적인 결혼식만 치르고 어떠한 지원도 없을 것이다. 저 여자가 만약 또다시 서연이네와 준우를 모욕하면 그땐 호적에서 파버릴 것이다. 강 회장님의 분노 가득한 외침이 거실을 메웠습니다.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 뻔뻔한 가영에게 결국 기회를 준 셈이니까요. 민호 씨는 결혼을 강행했고 가영은 형식적으로나마 저희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런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시동생 민호 씨가 불쌍했지만 가영의 악랄함은 이미 그 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이 결혼이 제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기 위한 전쟁의 서막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가영은 결혼하자마자 자신의 핏줄을 내세워 저희 아들 준우를 완전히 짓밟으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저희 부부의 직장으로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동서 서가영은 결혼 후 잠시 얌전한 척하더니 출산이 가까워지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교묘한 방법으로 저와 남편 민준 씨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저희 아들 준우가 가짜 장손이며 곧 태어날 자신의 아들 강 씨 집안의 핏줄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 희숙 여사님과 함께 준우의 하원 시간에 맞춰 유치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님, 지금 어디세요? 저 민준 도련님 회사에 와 있어요.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대형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였고 그곳은 보안이 철저한 곳이었습니다. 가영 씨, 당신 지금 거기 왜 갔어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이 있긴요. 배도 무겁고 해서 로펌 구경도 할 겸 민준 도련님한테 출산 후 몸조리 비용 좀 미리 받아 놓으려고 왔죠? 어차피 집안 장남이시니 저희에게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영의 목소리는 매우 여유롭고 뻔뻔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서연아, 너는 준우 하원 시키고 있어. 내가 지금 당장 민준이 회사로 가마. 저 아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구나. 희숙 여사님의 얼굴은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가영의 진정한 목표가 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의 직장 내 평판을 깎아내리고 준우의 입양 사실을 공개적으로 노출시켜 저희 부부의 입지를 약화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불안함에 손톱을 물어뜯으며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희숙 여사님은 도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전해주셨습니다.
서연아, 큰일이다. 가영이가 지금 민준이 사무실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 시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가영은 일부러 만삭의 몸을 이끌고 민준 씨가 속한 로펌의 복도에서 변호사들과 직원들이 오가는 것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민준 씨를 불러냈습니다. 도련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형님은 아이도 못 낳고 남의 자식을 데려와서 장손 행세를 하는데 왜 저희 아들에게는 강 씨 집안의 정당한 상속분을 미리 떼어주지 않으려는 거예요? 이 집안의 진짜 핏줄은 제 뱃속에 있다고요. 가영의 울부짖음 로펌의 고요한 복도를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민준 씨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가영을 끌어내려 했지만 가영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민준 도련님, 형님이 데려온 아이가 낙하산 장손이라는 거 로펌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머님이 물려주신다는 그 낡은 보육원 유산, 그거 결국 형님 아들한테 다 몰아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 재단 부지가 지금 개발되어서 120억 원대 가치가 있다는 거 도련님도 알잖아요. 저는 전화를 붙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20억 원대의 보육원 유산이라니요. 그 낡고 잊힌 보육원 재단의 땅이 강남 외곽의 재개발 예정 부지에 포함되어 천문학적인 가치로 껑충 뛰었다는 사실을 가영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부모님도 남편도 심지어 저도 몰랐던 엄청난 비밀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희숙 여사님이 그토록 그 재단에 대한 언급을 피하셨던 이유가 이것이었을까요? 민준 씨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가영에게 엄포를 놓았지만 가영은 이미 이 정보를 민호 씨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데 사용할 준비를 마쳤던 겁니다. 가영의 속셈은 단순한 육아 지원금을 넘어 강 씨 집안의 핵심 재산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희숙 여사님은 간신히 가영을 끌어내려 로펌을 벗어났습니다. 서연아, 가영이는 그 보육원 땅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 민호한테 들은 건지 아니면 따로 알아보았는지 모르겠구나. 민준이 평판이 완전히 훼손될 뻔했다.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피보다 진한 정으로 키운 저희 아들이 고작 돈 때문에 낙하산이라는 치욕스러운 꼬리표를 달게 생겼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집에 돌아와 탁자를 쾅 치며 분노했습니다. 서연 씨, 어머니한테는 그 보육원 유산이 단순히 재산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봉인된 꿈과 관련된 곳입니다. 가영재수 씨는 그 꿈까지 짓밟으려는 거예요. 민준 씨는 곧바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가영은 임신을 방패 삼아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문득 희숙 여사님이 보여주셨던 낡은 사진첩 속 민규, 나의 별이라는 문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이 120억 원대 유산과 사진 속 민규라는 아이의 존재가 가영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영이 저희 아들 준우를 돈벌이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는 직접 가영의 계획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 몰래 희숙 여사님이 과거 계셨다는 낡은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강 씨 집안의 가장 충격적인 비밀과 가영의 최종 목표가 담긴 검은 문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민준 씨에게는 볼일이 있다며 둘러대고 홀로 시어머니 희숙 여사님이 언급하셨던 낡은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영이 노리는 120억 원대 유산의 실체를 파악하고 사진 속 민규의 정체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 비밀이 준우를 지킬 마지막 방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보육원 건물은 도시 외곽의 재개발 예정지에 위치해 있었는데 외관은 폐가처럼 황량했습니다. 담벼락은 넝쿨로 뒤덮여 있었고 출입문은 오래된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바람이 낡은 창문을 흔드는 소리가 마치 유령의 울음소리처럼 음산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담벼락 구멍을 통해 간신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육원 내부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낡은 복도를 지나 원장실로 보이는 작은 방에 들어섰습니다. 책상은 엉망이었고 서류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입양 기록과 행정 서류들 속에서 저는 빛바랜 서류 한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서류 뭉치의 표지에는 강민규 입양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희숙 여사님의 사진첩에 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민규는 30여 년 전 이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입양 서류에는 시어머니 희숙 여사님의 서명이 아닌 시아버지 강 회장님의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입양 후 몇 년 뒤 민규가 파양되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파양 사유는 입양아와 부모 간의 정서적 유대 부족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희숙 여사님은 입양에 그토록 간절하셨는데 왜 강 회장님이 입양을 추진했다가 파양까지 시킨 것일까요? 그리고 왜 희숙 여사님은 민규의 사진을 평생 간직하고 계셨던 걸까요? 저는 계속해서 서류를 뒤졌습니다. 그때 책상 서랍 안에서 얇은 통장 하나와 함께 구겨진 검은 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통장에는 강민규 후원금 계좌라고 쓰여 있었고 계약서는 최근 날짜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검은 계약서, 내용, 요약, 발신인, 강민호 시동생, 수신인, 서가영 동서, 내용 강씨 집안의 장남인 강민준의 현재 재산 및 강 회장 명의의 보육원, 유산 재개발 예정 부지를 강민호가 50% 이상 상속받도록 적극 협력한다. 조건 서가영은 출산 후 강민준 부부의 입양 과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그들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고 입양아 준우가 강 회장의 숨겨진 핏줄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소문을 퍼뜨린다.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했습니다. 가영은 단순한 돈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준우가 혹시 강 회장의 사생아일지도 모른다는 막장 드라마 같은 시나리오를 퍼뜨려 준우의 입양, 정당성과 저희 부부의 도덕성을 동시에 무너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준우는 입양아 자격도, 손자 자격도 잃게 되어 재산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마지막에는 가영의 필체로 보이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육원 유산 처리를 위한 법적 조치 일체 위임장은 민호 오빠에게 전달받았음. 곧 민규라는 놈을 찾아내서 입을 막을 것.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가영은 민규의 존재와 보육원 재단의 비밀을 이용해 저희 부부를 완전히 몰락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120억 원대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발밑에 먼지 쌓인 나무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저희 분노를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민규를 찾아내 입을 막으려 한다고요? 그 전에 제가 먼저 민규를 찾아내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발견한 계약서, 사본과 민규의 입양 기록 서류, 그리고 후원금 통장을 챙겨 보육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머릿속으로 모든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희숙 여사님이 그토록 입양에 간절했던 이유, 강 회장님이 몰래 입양을 추진했다가 파양시킨 이유, 그리고 희숙 여사님이 민규의 사진을 평생 간직한 이유, 이 모든 것이 한 줄로 연결되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민규라는 아이가 강 회장님의 피가 섞인 아이였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침묵하며 평생 후원해왔던 것은 아닐까요? 이 진실이 밝혀진다면 가영의 계략은 성공할 수도 있었습니다. 핏줄에 대한 집착이 강한 강 회장님이 만약 민규가 자신의 아들임을 알게 된다면 재산 상속의 흐름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할지 아니면 이 엄청난 비밀을 혼자 묻어두고 가영과 싸워야 할지 갈등했습니다. 제가 이 비밀을 민준 씨에게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준우를 지키기 위해 이 계약서를 역이용해야 할까요? 저는 결국 민준 씨에게는 절반의 진실만을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영의 악랄한 계약서를 보여주었지만 민규에 대한 강 회장님의 과거 비밀은 숨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을 공개하는 순간
준우는 보호받기는커녕 남의 자식이라는 모욕을 넘어 이복 형제가 될 수 있는 복잡한 관계 속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가영의 덫을 역이용하기 위해 민규의 존재를 시댁에 의도적으로 노출시킬 극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가영과 민호 씨가 작성한 악랄한 이면 계약서 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준 씨는 계약서에 적힌 준우에 대한 모독과 120억 원대 보육원 유산의 가치에 대한 정보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말도 안 돼. 민호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형제끼리 재산을 가지고 이런 짓을 꾸미다니. 서연 씨, 제가 당장 민호에게 연락해서 이 계약서를 파기하라고. 잠깐만요. 민준 씨, 그러지 마세요. 가영은 이미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 계약서를 들이밀면 오히려 가영이 임신 스트레스나 가정, 폭력을 주장하며 더 큰 소송을 걸 겁니다. 저는 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민규의 존재와 강 회장님의 과거 비밀을 민준 씨에게는 숨긴 채 가영의 계획을 역이용할 극적인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가영이 원하는 건 준우를 낙하산 장손으로 만들고 자신의 아들만이 진짜 핏줄임을 강조해서 재산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보육원 유산에 다른 주인이 있다는 것을 시댁 전체에 알려야 해요.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 희숙 여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희숙 여사님은 가영이 로펌에 난입했던 사건 이후 충격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약해져 계셨습니다. 저는 희숙 여사님께 가영의 이면, 계약서와 보육원 재단 부지에 숨겨진 가치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가영은 이미 이 보육원 유산에 대해 유산 청구 소송을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호 씨를 통해 강 씨 집안 핏줄을 내세워 재산을 독점하려 하고요. 희숙 여사님은 계약서를 보시고는 경악하셨습니다. 저런 탐욕스러운 아이가! 내가 반드시 막을 것이다! 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제 계획의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가영이 이 재산을 노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시아버지께서는 분명 유산의 절반이라도 민호 씨에게 넘겨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재산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희숙 여사님이 평생 간직하셨던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희숙 여사님의 얼굴은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걸 왜? 어머니, 저는 보육원 폐가에서 강민규 입양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첩 속 민규, 나의 별이라는 글씨도 보았죠. 어머니, 이 120억 원대 보육원 유산은 사실 강 씨 집안의 재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재단은 민규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후원 재산이었을 겁니다. 저는 강 회장님이 민규를 입양했다가 파양시킨 사실과 희숙 여사님이 그 아이를 평생 몰래 후원해왔다는 사실을 숨긴 채 오로지 민규가 이 재산의 실소유자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말씀드렸습니다. 희숙 여사님은 손으로 입을 가리셨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아, 너는 내 시아버지의 옛 비밀까지 모두 알 필요는 없단다. 하지만 내 말이 맞다. 이 재산은 민규에게 돌아가야 마땅한 돈이다. 저 재단은 할아버지께서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신 땅이었지. 강씨 집안의 상속 재산이 아니란다. 희숙 여사님은 결국 민규에 대한 자세한 사연을 밝히지는 않으셨지만 보육원 유산이 강 씨 집안의 핏줄이 아닌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영의 핏줄 주장을 무력화시킬 최고의 카드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희숙 여사님의 동의를 얻어 시동생 민호 씨 부부를 압박할 극적인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며칠 뒤 시부모님 댁에서 가족 식사가 있었습니다. 만삭의 가영은 배를 내밀며 시어머니의 곁에 앉아 마치 자신이 집안의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시아버지 강 회장님은 불편한 표정으로 젓가락만 만지작거리셨습니다. 가영은 식사 중간에 대놓고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음 달에 출산하면 산후조리원 최고급으로 가야 해요.
그리고 장손이 될 우리 아들을 위해서는 태교 여행 비용으로 최소 5천만 원은 지원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 아들은 강 씨 집안의 유일한 핏줄이니까요. 가영의 뻔뻔함은 도를 넘었습니다. 숟가락이 식기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저는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영 씨, 핏줄 이야기를 하시니 말입니다만 저도 시어머니께서 보관하시던 낡은 사진첩을 보았습니다. 제가 사진첩이라는 단어를 꺼내자 희숙 여사님의 얼굴은 순간 경직되었고 강 회장님 역시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가영은 제 말에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형님, 그 낡은 사진첩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준우 사진이라도 있나요? 그런 감상적인 이야기로 저희 정당한 핏줄의 권리를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물론 준우 사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진이 있죠. 바로 민규라는 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보육원, 재단 후원 계좌와 그 재단 부지가 120억 원대라는 사실도요. 식탁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강 회장님의 얼굴은 충격으로 창백해졌고 민호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가영을 쳐다봤습니다. 가영은 제 말에 경악한 듯 들고 있던 포크를 놓쳤고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제가 자신의 이면, 계약서와 유산 계획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어머님께서 평생 그 아이를 그리워하셨고 그 재산이 강 씨 집안의 상속 재산이 아니라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후원금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영 씨, 강 씨 집안의 핏줄이 다른 아이들의 몫인 120억 원을 빼앗으려고 소송을 건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는 가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 컥컥거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저는 가영의 비밀 계약서까지 폭로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이 민규의 존재만으로 충분히 가영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저의 질문은 가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가영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규의 존재를 강 회장님의 사생아 스캔들로 둔갑시켜 상황을 더 막장으로 끌고 가려는 최후의 발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영은 곧바로 강 회장님의 로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저의 입양 사실이 적나라하게 담긴 익명의 제보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민규와 120억 원대 보육원 유산의 진실을 던진 후 식탁은 곧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시아버지 강 회장님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김희숙, 당신은 알고 있었소? 라며 시어머니 희숙 여사님을 몰아세웠습니다. 희숙 여사님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 침묵은 저의 예상대로 민규가 강 회장님의 피가 섞인 아이였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동서 가영은 순간의 충격에서 벗어나자마자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역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보육원 아이에게 120억 원대 유산을 넘긴다니 말이 됩니까? 게다가 어머니가 평생 숨긴 그 아이, 강민규가 혹시 아버님의 숨겨진 아들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어머니, 그 사진첩의 아이가 누구예요? 강민규가 아버님의 사생아였다는 소문이라도 돌면 강 씨 집안의 명예가 어떻게 될까요? 가영은 만삭의 몸을 일으키며 숨 막히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시동생 민호 씨는 겁을 먹고 가영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가영아, 말 조심해. 희숙 여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막으려 하셨습니다. 말 조심요? 내가 데려온 입양아 준우에게는 장손이라는 타이틀을 주고 정작 아버님의 핏줄일지 모르는 아이에게는 평생 후원금만 주셨다니 이 집안의 도덕 기준이 궁금하네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강 회장님의 명예를 걸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가영은 강 회장님을 향해 기자회견 협박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가영의 목표는 강 회장님의 약점인 명예를 건드려 유산을 자신의 아들에게 강제로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님은 사업가로서 명예가 전부였기에 이 협박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강 회장님은 결국 주저앉아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셨습니다. 내가 평생 숨긴 일이
강 회장님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진실이 밝혀지면 순수한 준우가 사생아의 대역 장손이라는 끔찍한 오명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가영의 악랄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다음 날, 가영은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의 로펌에 이어 강 회장님의 본사로 쳐들어갔습니다. 새벽 6시 30분, 가영의 구두 굽소리가 텅 빈 로비를 울리는 저에게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가영은 경비원들을 뚫고 강 회장님의 사무실 앞에서 소란을 피웠고, 강 회장님은 결국 그녀를 사무실로 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영은 강 회장님에게 민규의 사생아 의혹에 대한 보도 자료 초안을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저 지금 배가 아파요. 이러다 잘못되면 이 아이는 아버지 없는 아이로 자라게 될 수도 있어요. 유산의 절반 이상을 제 아들에게 넘겨주시고 형님 부부에게 입양 관련 사과문을 발표하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보도 자료를 아침 9시에 뿌릴 겁니다. 가영의 협박은 성공 직전에 있었습니다. 강 회장님은 사업의 명예와 핏줄이라는 딜레마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 희숙 여사님이 등장하셨습니다. 희숙 여사님은 제가 알려드린 가영의 계획을 듣고 혼자 택시를 타고 강 회장님의 본사로 오셨던 것입니다. 가영아, 당장 그 서류 내려놓아라! 희숙 여사님은 떨리는 몸을 이끌고 가영의 손에 들린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건 이 집안의 핏줄을 지키기 위한 일이에요. 핏줄? 내가 핏줄을 논할 자격이 있니? 너희가 원하는 것은 핏줄이 아니라 120억 원이라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니? 희숙 여사님은 강 회장님과 가영을 노려보며 마침내 평생 봉인했던 진실을 터뜨리셨습니다. 강 회장님, 이제 그만 진실을 밝히세요. 민규는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희숙 여사님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민규는 나의 동생이었어요. 내가 강 회장님과 결혼하기 전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나의 피부치였단 말입니다. 결혼 직후 병약했던 민규를 내가 몰래 입양의 정을 붙였는데 당신은 장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이를 파양시켰어요. 나는 당신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당신이 나의 유일한 동생마저 버릴까봐 평생 숨겼고 그 재단 땅을 지켜서 몰래 후원했던 겁니다. 희숙 여사님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강 회장님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희숙 여사님을 바라봤습니다. 희숙 여사님의 용기 있는 고백은 가영의 모든 협박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가영이 노린 핏줄 논리가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희숙 여사님의 극적인 진실 공개는 가영에게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강 회장님은 자신이 평생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가영은 이 상황에서도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습니다. 가영은 자신이 유산 소송에서 유리해지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했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준우를 이용한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복수극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시어머니 희숙 여사님의 충격적인 고백은 동서 가영의 모든 계획을 일시에 무너뜨렸습니다. 보육원 유산 120억 원은 강 씨 집안의 상속 재산이 아닌 희숙 여사님의 동생 민규와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후원 재산임이 밝혀졌습니다. 강 회장님은 과거 자신이 아내에게 저지른 잔인한 행동과 평생의 짐을 깨닫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영은 이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그녀는 희숙 여사님의 고백 직후 시동생 민호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절규했습니다. 민호 씨, 당장 강 회장님한테 가서 유산 절반을 안 주면 이 아이를 낳아도 절대 강 씨 집안 호적에 올리지 않겠다고 하세요. 능력 없는 시부모는 핏줄인 손주 얼굴도 볼 자격이 없다고 전해. 이 말은 시어머니의 귀에도 들어갔고 희숙 여사님은 그제야 가영의 탐욕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가 끝까지 핏줄을 무기로 삼는구나. 민준아, 서연아, 더 이상 참지 마라. 너희들이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라. 희숙 여사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제가 움직일 때가 왔습니다. 저는 사실 출판사 편집장이 되기 전 법학을 전공했고 남편 민준 씨와 로스쿨 동기였습니다. 불임 치료 때문에 잠시 변호사 개업을 미뤘을 뿐 저는 이미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영은 저를 그저 아이 못 낳고 집에서 쉬는 며느리로만 알고 있었죠. 복수 1단계 민규의 진실 공개. 저는 민규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현재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민규는 희숙 여사님이 평생 자신을 후원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고 희숙 여사님과 극적인 재회를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120억 원대 보육원 유산에 대한 권리를 민규에게 위임하도록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민규는 이 재산을 보육원 재단에 기부하고 새로운 보육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 강 회장님 회사 주변의 로펌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강 회장 집안의 120억 원대 상속 재산이 알고 보니 며느리의 동생 몫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은 가영의 핏줄 유산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복수 2단계 능력 없는 핏줄 입증. 저는 변호사 자격으로 가영의 이면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가영과 민호 씨를 상대로 강민준 부부의 명예훼손 및 협박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보육원 유산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저는 가영의 통장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가영은 임신 기간 내내 고액의 사치품을 구매하고 태교 여행 비용이라며 민호 씨에게 받은 돈을 유흥에 탕진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가영이 능력 없는 시부모에게 손주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민호 씨에게 보낸 문자, 기록 청각적 증거였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민준 씨의 변호사로서 당당하게 진술했습니다. 피고 서가영은 강 씨 집안의 핏줄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워 120억 원대 재산을 탐했으며 정작 본인의 경제적 능력은 전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곧 태어날 자신의 아들을 재산 확보의 도구로 사용했고 저희 아들 준우를 낙하산 장손이라 모욕했습니다. 강 씨 집안의 핏줄이 이토록 탐욕스럽고 능력이 없다면 저희는 오히려 마음으로 맺은 인연인 준우를 진정한 장손으로 삼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영은 법정에서 창백한 얼굴로 저를 노려봤지만 더 이상 발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탐욕과 이중성이 법과 증거 앞에서 처참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법정 문이 닫히는 무거운 소리가 가영의 패배를 알리는 듯했습니다. 법원은 가영과 민호 씨에게 강민준 부부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 회장님은 민호 씨에게 상속권을 박탈하겠다고 선언했고 가영에게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가영은 능력 없는 핏줄임을 스스로 인증하며 강 씨 집안의 모든 지원과 인연을 끊고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민호 씨는 가영의 빚과 소송 비용 때문에 결국 가영과 이혼했고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형인 민준 씨에게 찾아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저희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가 낸 처절한 울음소리는 저희에게는 더 이상 동정심이 아닌 업보의 대가로 들렸습니다. 저는 1년 후 정식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민준 씨와 첫째 아들 준우의 응원 속에서 기적처럼 둘째 딸을 임신했습니다. 저희는 준우에게 복덩이 누나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준우는 이제 강 씨 집안의 유일한 상속자가 아닌 강 씨 집안의 자랑스러운 장남으로 우뚝 섰습니다. 시어머니 희숙 여사님은 매일 아침 준우를 안아주시며 내가 바로 이 할미의 진정한 복덩이다 라고 속삭이십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겪는 불합리함과 모욕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때로는 용기 있게 맞서 싸우고 법과 증거를 통해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짓밟으려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통쾌한 복수입니다. 저는 이 일을 겪고 나서 자유와 자존심 회복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갇혀 저는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낡은 명분에 갇히지 않고 나의 삶을 나의 방식으로 정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